할머니 제가 잘 묶어드릴게요. 학생, 그 시기 어디서 난 거야? 20년 전 화마 속에 아들을 묻고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청년에게서 죽은 아들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해맑게 웃는 그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20년 전의 끔찍한 비밀. 과연 그 시계는 어떻게 그 청년의 손목에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7월의 서울.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심의 한복판은 거대한 찜통과도 같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명예회장인 박말순 여사는 오늘만큼은 수행비서도 기사도 없이 홀로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남색면 티셔츠에 통이 넓은 몸빼 바지, 그리고 시장표 성캡까지 눌러쓴 그녀의 모습에서 수천 억대 자산가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생전에 즐겨 찾던 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서 제사상을 차려주고 싶은 늙은 어미의 고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들린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동태전 거리와 큼직한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 8. 마음이 급해진 말순이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몸이 휘청거렸고 설상가상으로 낡은 운동화 끈이 반대편 발에 밟히며 말수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은 어느새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택시들이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빵! 빵! 귀를 찢는 듯한 소음에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짐을 놓고 신발끈을 묶어야 했지만 허리가 굳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거센 바람처럼 달려와 말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앳된 목소리의 청년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는 주저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에 풀린 신발끈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야무지고 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비켜드릴게요. 청년은 운전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면서도 말순의 신발 매듭을 2번, 3번 꼼꼼하게 묶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얼른 가시죠. 청년은 말순의 무거운 짐을 대신 번쩍 들어 올리며 인도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안전한 인도에 도착해서야 말순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선한 인상,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말순은 고마운 마음에 지갑이라도 열고 싶어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학생,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거 음료수 값이라도. 그 순간 말순의 시선이 청년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낡아서 가죽이 다해지고 유리에 실금까지 간 시계. 하지만 말순은 그 시계를 죽어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판 뒷면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 J, H, K. 그것은 20년 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진혁에게 자신이 직접 스위스 장인에게 의뢰해 선물했던
전 세계에 단 3개뿐인 시계였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화염 속에 휩싸여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 차고 있었던 바로 그 시계 말입니다. 학생, 그 시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청년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바쁘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청년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품이 왜 저 낯선 청년의 손목에 있는 것일까요? 말순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청년의 신상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름 이민수, 21세, 한국대학교 기계공학과 2학년, 전액 장학생이자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수재. 그러나 그 화려한 스펙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행기사를 대동하고 민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화려한 대학가를 지나 차가 멈춘 곳은 서울 하늘 아래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나 싶은 재개발 예정지 일명 달동네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얽히고 설킨 전깃줄,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들. 말수는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탄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익숙한 가난의 냄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전공 서적을 든 채였습니다. 그가 낡은 녹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누군가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왔냐? 오늘도 늦었네. 밥은? 중년 사내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가지고 있던 쌍안경으로 그 사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는 분명 이철호였습니다. 20년 전 아들 진혁을 친형처럼 따르며 운전기사이자 수행비서로 일했던 그 남자. 사고 당시 아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으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실종 처리되었던 그가 살아서 저곳에 있었습니다. 네, 아빠. 다리 좀 어때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민수가 철호의 다리를 주무르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말순의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철호가 살아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의 시계를 철호의 아들이라는 아이가 차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년 전 철호는 사고 직전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련님도 며느님도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모두.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민수라는 아이는 죽은 아들 진혁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과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까지. 살아 있었어? 내 손자가 살아 있었던 거야? 말순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철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비밀을. 말순은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차를 돌렸습니다. 진실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수양딸 혜영이 알게 된다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 본사 30층 전무실.
한혜영은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말순이 최근 한 대학생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노인의 변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청년 이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혜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철호, 이 끈질긴 쥐새끼 같은 놈. 혜영은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비서실의 말단 직원이었던 혜영은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철호를 찾아가 협박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회장님은 평생을 고통받으실 거야. 차라리 다 죽었다고 해. 그게 회장님을 위하는 길이야. 대신 내가 널 평생 먹여 살려주지. 만약 허튼 소리 하면. 알지? 당시 혜영은 철호가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거나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니. 게다가 그 아이가 저렇게 버젓이 자라 말순의 눈에 띄다니. 이것은 혜영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말순이 민수가 친손자임을 알게 되는 순간 수양딸이라는 가면을 쓰고 누려온 모든 부와 권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전무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림자처럼 서 있던 혜영의 하수인이 물었습니다. 혜영은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야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아버려. 그 애도, 그 애비도. 혜영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민수에게서 가장 소중한 명예와 꿈을 빼앗는 것. 그리고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철호를 제거하는 것.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한국대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하고 교양 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한 전무예요.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장학생 중에 이민수라는 학생 아시죠?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평화롭던 캠퍼스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업 도중 학과장에게 호출된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학과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교가 민수의 낡은 백팩을 뒤집었습니다. 후두둑 마이너스. 책과 노트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어제 학과 금고에서 사라졌다던 학생회비 500만 원 뭉치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야유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실망이다. 흑수저라고 동정해줬더니 도둑놈이었어?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돈을 훔쳐? 완전 쓰레기네. 민수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돈입니다.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가장 쉬운 의심의 근거였습니다. 학교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퇴학 처분을 논의하겠다고 통보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쫓겨나듯 학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판자촌의 철호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민수 학생 아버님 되시죠? 아드님이 학교에서 절도 혐의로 잡혀 있습니다. 합의 보시려면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의문의 전화를 받은 철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깜빡이는 순간 철호는 절뚝거리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떨어졌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철호는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등록금에 보태려고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요.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고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를 죽이려 작정한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놔두고 가지 마. 민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화려한 옷차림의 혜영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이 이철호 씨 아들인가? 안 됐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악마의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죽음의 그림자가 민수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남은 생명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민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잔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환자분 뇌압이 위험 수위입니다. 당장 개두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무과에서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어야 수술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수의 통장 잔고는 0원. 아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아르바이트비는 고스란히 아버지의 약값과 월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민수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한혜영, 자신을 학교에서 횡령범으로 몰아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 혜영은 민수의 옆자리에 앉지도 않고 더러운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학생, 효자네. 아버지를 살리고 싶지?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혜영의 붉은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는 친권 포기 각서, 해외 이주 동의서, 그리고 상속권 부존재 확인서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민수의 눈에도 그것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아버지 수술비, 입원비, 평생 요양비까지 내가 다 대줄게. 그리고 내 유학 비용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지. 조건은 딱 하나야. 한국을 떠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 아버지는 내가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돌봐줄 테니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 명예?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한국을 떠나는 것쯤이야 100번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버지를 저 여자의 손에 맡기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못난 아들이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을 보며 혜영이 내민 몽블랑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펜을 제대로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어서 사인해. 그것만 있으면 넌 영영 끝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주지. 쾅! 병동 입구의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와 혜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년.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손바닥이 혜영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릴 정도로 매서운 일격이었습니다. 박말순 회장이었습니다. 시장통 할머니 복장이 아닌 재계 서열 12그룹 총수의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정장 차림의 말순이 혜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도열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영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여긴 어떻게? 말순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닥쳐라.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몬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손자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를 걷어 키운 세월이 원통하고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말순의 호통에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은 혜영이 아닌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포와 혼란에 질려 펜을 쥐고 있는 민수의 손. 말순은 거칠게 민수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 혜영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까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내 손자 목숨값을 흥정해.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혜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속고 계신 거예요. 저놈은 사기꾼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믿으세요? 하지만 말순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더러운 것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손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혜영이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쓰는 동안 말순은 털썩 주저앉으려는 민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품에 안아보는 핏줄. 죽은 아들 진혁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많이 무서웠지?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인한 척, 냉정한 척 버텨왔던 그룹 회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할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을 안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신발끈이 풀려 쩔쩔매던 그 할머니가 왜 자신을 손자라고 부르며 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품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모르고 자란 민수에게 그 온기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보호막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요. 민수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말순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말순은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와 내 아비를 지킬 것이다. 돈?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다 불러 모을 테니. 말순은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말순입니다. 지금 당장 흉부외과, 신경외과 센터장들 다 호출하세요. 제 손자가, 제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살려내면 병원 문 닫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VIP 병실로 옮겨진 철호는 긴급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취 기운에 잠든 철호의 곁에서 말순은 철호의 낡은 옷까지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채 가슴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순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불에 그을려 반쯤 타버린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들 진혁이 비서였던 철호에게 선물했던 업무 일지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캐한 탄 냄새가 20년의 세월을 넘어 코끝을 찔렀습니다. 199X년 10월 24일. 악몽 같은 날이다. 도련님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굴렀다. 폭발 직전의 차 안에서 도련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창밖으로 내게 건네셨다. 철호야, 우리 어머니께 제발 이 아이만은. 그것이 유언이었다. 화염이 도련님과 며느님을 삼키는 걸 보며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첫 장을 읽자마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X년 10월 25일. 한혜영 비서가 찾아왔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회장님이 충격받아 돌아가실 거라고 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아이를 없애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내 병든 노모와 여동생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 여자의 눈은 사람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나는 도련님의 핏줄을 죽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겠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 이민수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훗날 저승에 가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말순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입을 막아도 새어나오는 통곡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철호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철호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 죽은의 아들을 지켜낸 세상에 둘도 없는 충신이자 은인이었습니다. 아, 철호야. 이 미련한 놈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옆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읽은 민수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민수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 애썼던 아버지. 공사판에서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민수의 교복은 언제나 깨끗하게 다려주던 아버지. 민수의 기억 속 철호는 낳아준 부모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수는 잠든 철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아빠. 아니, 아저씨. 아니에요. 아빠 맞아요. 누가 뭐래도 저를 살리고 키운 건 우리 아빠, 이철호예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철호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박하기만 하던 대학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각성한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순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그 여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몇 시간 후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 99.9998% 친족 관계 성립. 종이에 찍힌 숫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말순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민수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준비됐니? 저들이 뺏어간 걸 되찾으러 갈 시간이다. 혜영이 그년이 저지른 짓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죗값을 물릴 거다. 민수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단단히 묶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할머니. 가시죠. D-데이. 그룹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혜영은 말순이 충격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혜영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이탈리아산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와병으로 인해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은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혜영의 연설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곳곳에 심어둔 그녀의 측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혜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그룹은 내 거야. 늙은 노인네는 병원에서 썩다가 죽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고 그 거지 같은 부자도 처리했으니 완벽해.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육중한 연회장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쏠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낡은 과거를 청산해? 그 청산 내가 직접 해주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말순과 휠체어에 앉은 철호, 그리고 말끔한 명품 슈트를 입은 민수가 등장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가난한 고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재계 서열 12그룹의 적통 후계자다운 기품과 아우라가 흘러넘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혜영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비, 뭐해? 저 외부인들 안 끌어내고. 회장님은 지금 치매 증상으로.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순이 모든 보안 요원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해둔 뒤였습니다. 말순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혜영을 올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치매? 그래, 내가 늙어서 사람 보는 눈이 좀 흐려지긴 했지. 너 같은 독사를 내 품에 키웠으니 말이다. 말순의 신호에 따라 연회장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혜영이 깡패들에게 현금 다발을 건네며 철호를 뺑소니치라고 사주하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민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대학 이사장과 통화하는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늙은이 죽기 전에 다 챙겨야 해. 다리병신된 비서놈도 같이 밀어버려. 혜영의 추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혜영의 측근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다 함정이야. 혜영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혜영 씨, 당신을 살인 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혜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혜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혜영은 도끼 어린 눈으로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민수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내 꿈만이 아니었어. 당신을 딸처럼 믿어준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숨어 산 우리 아버지의 인생까지 짓밟았지. 훔쳐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망가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똑똑히 기억해. 진실은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민수의 말에 혜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휠체어로 돌아와 철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는 철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날, 세 사람은 진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말수는 손수 깎은 배와 민수가 따른 정종 한 잔을 묘비 앞에 올렸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김진혁,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혁아, 보고 있니? 내 아들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목숨 바쳐 살린 보람이 있어. 눈매가 너랑 똑 닮았지? 성격은 나를 닮아서 아주 대차고 야무지단다.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옆에 서 있는 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철호 자네, 정말 고맙네. 내 아들 대신 우리 민수 지켜줘서. 자네가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자네 아니었으면 나도 이미 따라갔을 거야. 철호는 지팡이를 짚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묘 앞에 이제야 떳떳하게 섰습니다.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건 제가 아니라 도련님이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민수는 두 어른의 대화를 들으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자신처럼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게요. 할머니도 아빠도 제가 다 지킬게요. 지켜봐 주세요. 민수의 다짐이 가을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산책로의 돌부리에 걸려 민수의 구두끈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익숙하게 허리를 숙여 묶으려 하자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고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이 할미가 묶어주마. 말순은 칠순의 노구를 굽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흙 묻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민수의 구두끈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일막에서 민수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야, 살다 보면 신발끈이 풀릴 때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단다. 그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언제든 이 할미한테 오렴. 내 인생의 끈이 다시는 헐거워지지 않게 내가 꽉 묶어줄 테니까. 가족이란 건 그런 거란다. 서로의 풀린 끈을 묶어주고
넘어진 무릎을 털어주는 것. 말수는 매듭을 단단히 짓고 나서 민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흰 머리카락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희생, 길러준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지켜준 할머니의 결단까지 이 모든 사랑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우리 가족.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 할미가 오늘 실력 발휘 좀 하마. 말순이 민수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었지만 민수와 말순이 양옆에서 부축하자 그 걸음은 그 어떤 날보다 힘차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붉게 물든 단풍나무 터널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깔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핏줄이 중요하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른정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서로의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며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